1695년 겨울,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한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명수와 어머니 박씨, 그리고 세 남매가 있었는데 큰아들 한철이 26, 둘째 아들 한석이 24, 그리고 막내딸 한순이 18살이었습니다. 한씨 집안은 작은 온 2마지기와 밭 서너 마지기를 가진 평범한 농가였지만 그나마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명수는 성실한 농부로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어머니 박씨는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로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곤 했습니다. 큰아들 한철과 둘째 한석은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는데 둘 다 건강하고 부지런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혼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장가를 들려면 신부집에 납폐라는 예물을 보내야 했는데 이는 비단, 옷감, 장신구 등으로 구성되어 그 가치가 대략 40냥에서 50냥 정도였습니다. 한씨 집안은 논밭에서 1년에 겨우 20냥 정도의 수입을 얻었기에 한 아들의 혼인 비용만 해도 2년치 수입에 해당했고 두 아들 모두를 장가 보내려면 4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했습니다. 집 마당에는 닭 6마리가 모이를 쪼며 돌아다녔고 뒷산에서는 때때로 꿩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며 아침이면 참새들이 지붕 처마 밑에서 제잘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막내딸 한수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마음씨가 곱기로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16살 때부터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으며 무엇보다 두 오빠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한수는 오빠들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장가를 못 가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1712년 봄 한씨 집안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마을에 괴질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병은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며 사나이 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한명수와 박씨도 이 병에 걸렸고 한순과 두 오빠가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결국 열흘 만에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당의 닭들도 주인을 잃고 울어댔고 까마귀들이 집 주변을 맴돌며 불길한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15냥이 들었고 남은 돈은 고작 5냥뿐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살아가야 했고 한철과 한석은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부모님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가뭄까지 겹쳐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수는 밤마다 두 오빠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철은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한석도 28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씨 집안 아들들이 나이만 먹어간다고 수군거렸고 중매를 서려던 사람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남자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면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것은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713년 가을 한순이 18이 되던 해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 홍 노인이 한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홍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논 20마지기와 반열마지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한때 한양에서 작은 관직을 지낸 적도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홍 노인은 60살로 10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 노인이 한철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네. 두 아들이 모두 장가를 못 가서 걱정이 크다는 것도 알지.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들어보겠는가? 한철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홍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늙었고 자식도 없어 외롭네. 자네 집 막내딸 한순이가 총명하고 효심이 깊다는 소문을 들었네. 내가 한순이와 혼인을 하고 싶은데 대신 자네 두 형제의 혼인 비용을 모두 내주겠네. 두 아들의 납폐 비용 80냥과 혼례 비용 20냥, 합쳐서 100냥을 주겠네. 한철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홍 노인은 60살로 한순이보다 42살이나 많았습니다. 한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안 됩니다. 한순이는 아직 어리고 어르신과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동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홍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옳네. 하지만 생각해보게. 나는 땅도 많고 살림도 넉넉하네.
한순이가 나와 혼인하면 평생 굶주릴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네. 나는 젊은 아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년을 돌봐줄 사람과 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네. 한순이가 나를 돌봐주고 내가 죽은 후내 재산으로 편히 살면서 자네 형제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강요는 하지 않겠네. 한순이 본인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게. 홍 노인이 돌아간 후 한철은 동생 한석과 상의했습니다. 한석도 처음에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형님, 그것은 안 됩니다. 한순이를 그 늙은 양반한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평생 장가를 안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한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에서 한씨 집안 아들들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면 평생대를 잇지 못할 것이고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가장 큰 불명예였고 조상에 대한 최대의 불효였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두 오빠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오빠는 한순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한순이 어렸을 때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었고 좋은 음식이 생기면 늘 한순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두 오빠는 한순을 보호하고 돌보느라 자신들의 혼인은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한순은 생각했습니다. 오빠들은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오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차례가 아닐까? 홍 어르신은 나쁜 분이 아니시고 나를 학대할 것 같지도 않다. 단지 나이가 많으실 뿐이다. 그분을 잘 모시고 말년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 내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오빠들과 오빠들의 자식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수는 두 오빠를 불러 앉혔습니다. 오빠들, 제 결심을 들어주세요. 저는 홍 어르신과 혼인하겠습니다. 한철과 한석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한순아,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한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빠들은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오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차례입니다. 홍 어르신은 나쁜 분이 아니시고 저를 학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말년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오빠들이 언제 장가를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오빠들이 30을 넘기면 혼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의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빠들의 혼인을 가장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한순의 말에 두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순아, 미안하다. 우리가 무능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하게 되었구나. 한순이 오빠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제 선택입니다. 저는 오빠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며칠 후 홍 노인이 다시 한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순이 직접 나와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과 혼인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두 오빠의 혼인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저와 어르신의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례 전에 두 오빠의 납회 비용을 먼저 주셔야 합니다. 홍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네. 내일 당장 80냥을 가져오겠네. 그리고 자네 오빠들의 혼인이 끝난 후에 우리의 혼례를 올리도록 하세. 나는 자네의 효심에 감동했네. 안심하게. 나는 자네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내 재산을 자네에게 모두 물려줄 것을 약속하네. 홍 노인은 약속대로 다음 날 80냥을 가져왔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 중매쟁이가 나섰고 한 달 만에 한철과 한석의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한철은 이웃 마을 최씨 집안의 딸 최씨와 혼인하기로 했고 한석은 같은 마을 이씨 집안의 딸 이씨와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두 신부 모두 20살 전후에 건강하고 착한 처녀들이었습니다. 1713년 가을 한철의 혼례가 먼저 치러졌고 한 달 후 한석의 혼례가 이어졌습니다. 두 혼례 모두 마을에서 성대하게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한씨 집안 아들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순이 곧 홍노인과 혼인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순의 효심을 칭찬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18살 처녀가 60살 노인과 혼인하다니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특히 마을의 젊은 여인들은 한순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한순과 같은 나이 또래의 처녀들은 한순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순아, 정말 그 혼인을 해야만 하니? 다른 방법은 없니? 하지만 한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 어르신은 좋은 분이시고 저를 잘 대해 주실 것입니다. 1714년 초봄 한순과 홍 노인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혼례식 날 아침 한순은 붉은색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한순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혼례식에서 한순은 홍 노인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홍 노인은 깨끗한 남색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그의 나이를 말해 주었습니다. 혼례식 내내 한순은 침착하게 모든 예식을 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순의 얼굴에서 희미한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홍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한순은 홍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홍 노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고 마당도 넓었으며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에는 닭 10여 마리가 돌아다녔고 외양간에는 황소 1마리가 여물을 뜯고 있었으며 돼지 2마리가 우리 안에서 꿀꿀거렸습니다. 첫날 밤 홍 노인은 한순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순이, 나는 자네의 몸을 탐해서 이 혼인을 한 것이 아니네. 나는 이미 늙었고 그런 욕망도 거의 없네. 나는 단지 내 말년을 함께할 사람과 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네. 자네는 나를 병든 아버지 모시듯 하면 되네. 나도 자네를 딸처럼 아끼겠네. 한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한순은 별채에서 잠을 잤고 홍 노인은 안채에서 잤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한순은 홍 노인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홍 노인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홍 노인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나물과 된장찌개를 좋아했기에 한순은 상과 들에서 나물을 캐와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홍 노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따뜻한 물에 약초를 달여 찜질을 해주었고 밤에 잠을 못 이루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홍 노인은 한순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고 날이 갈수록 한순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홍 노인은 한순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집안의 재산 관리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순이,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자네 것이 될 것이네. 논 20마지기는 1년에 100가마의 쌀을 생산하고 반열마지기는 콩과 보리를 생산하네. 이것을 잘 관리하면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고 자네 오빠들도 도울 수 있을 것이네. 한순은 홍 노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빠들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철과 한석은 모두 혼인 후 아내와 화목하게 살고 있었고 한철의 아내 최 씨는 혼인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으며 한석의 아내 이 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한순은 조카들을 보며 행복해했고 오빠들의 가정이 안정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한순은 가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모두 젊은 남편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었지만 한순은 늙은 시아버지 같은 남편을 모시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보통 사람처럼 젊은 남편과 혼인했다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았을까? 하지만 한순은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 오빠들이 행복한 것을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이야. 1717년 가을 홍 노인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63세 나이로 이미 노쇠했던 홍 노인은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며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한순은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약을 따려 먹이고 죽을 쑤어 먹이며 홍 노인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한철과 한석도 매일 찾아와 홍 노인을 문안했고 마을 사람들도 홍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홍 노인은 한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한순이,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네. 자네는 참으로 효부였네. 나는 자네를 만나 행복했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모두 자네에게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네. 관아에 신고할 문서를 이미 써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내 재산으로 오빠들을 도우며 편히 살게. 그리고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혼인해도 좋네. 자네는 아직 젊으니 행복할 자격이 있네. 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르신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오빠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홍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한순이. 내가 자네에게 더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나의 말년이 외롭지 않았고 행복했네. 한 달 후 홍 노인은 한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홍 노인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한순은 상주로서 3년상을 치렀습니다. 홍 노인의 유언대로 모든 재산은 한순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논 20마지기, 단열마지기, 기와집, 그리고 곡간의 곡식과 돈 200냥이 모두 한순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이를 시기했지만 대부분은 한순이 그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순이는 3년 동안 홍 노인을 친아버지보다 더 극진히 모셨으니 당연히 그 재산을 받아야지.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양반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 홍 노인의 먼 친척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 관아에서는 홍 노인의 유언장이 합법적으로 작성되었고 홍 노인이 생전에 관아에 신고했기 때문에 한순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순은 홍 노인의 먼 친척 2명을 찾아가 각각 10냥씩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살아계실 때 친척분들이 자주 찾아뵙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혈육이시니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이 행동으로 마을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상을 마친 후 한수는 21살이 되었습니다. 한수는 홍 노인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소작인들을 공정하게 대했고 수확물을 합리적으로 나눴습니다. 1년에 100냥 정도의 수입이 생겼고 한수는 그 돈의 일부를 오빠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철과 한석은 그 돈으로 작은 논을 더 사서 살림을 늘렸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한수는 또한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보수적인 양반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우면 버릇이 없어진다. 여자는 집안일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마을 이장과 유력한 양반들을 찾아가 정중하게 설득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어렸을 때 글을 배웠기에 집안일도 더 잘할 수 있었고 홍 어르신을 모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도 기본적인 글을 알면 집안을 더 잘 꾸릴 수 있고 자식 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자아이들에게 어려운 학문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천자문과 기본적인 글자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한수는 석 달 동안 마을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결국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을 따로 가르치고 여자 아이들에게는 사서상경 같은 어려운 책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순의 서당에는 남자아이 10명과 여자아이 5명이 다녔습니다. 한수는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예절과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 배움은 사람을 더 현명하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서당 마당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고 가끔 까치 한두 마리가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아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몇 년 후 한순의 서당을 졸업한 여자아이들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며느리, 어머니로 인정받았고 한순의 교육 방식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한순의 소문을 듣고 딸들을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722년 한순이 26살이 되던 해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젊은 선비 박정훈이 한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박정훈은 31살로 가난한 선비였지만 학식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훈은 한순의 서당을 방문해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니 놀랍습니다. 저도 서당을 열고 싶은데 혹시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순과 박정우는 자주 만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박정우는 한순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순 씨는 참으로 지혜롭고 효심 깊은 분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한순 씨는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하지만 한순의 재혼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노인의 먼 친척들이 다시 나타나 홍 노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다시 혼인하면 재산은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순은 관아를 찾아가 홍 노인의 유언장을 다시 확인받았고 관아에서는 홍 노인이 한순에게 준 재산은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한순의 것이며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일부 보수적인 마을 사람들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정절을 벌이는 것이라며 비난했지만 한순은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홍 어르신을 진심으로 모셨고 그분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젊고 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홍 어르신도 살아계실 때 제가 다시 혼인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1년 후 한순과 박정우는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순이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정우는 한순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서당을 키워나갔습니다. 박정우는 남자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고 한순은 여자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며 두 사람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모두 가르치는 더 큰 서당을 운영했습니다. 1725년 한순은 첫 딸을 낳았고 3년 후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순은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고 아이들에게도 배움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한순은 서당 마당에 앉아 학생들이 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18살에 내린 그 어려운 결정, 60살 노인과의 혼인, 3년간의 간호, 그리고 그 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순은 옆에 앉은 남학생 하나가 그를 더듬거리자 다가가 부드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여학생 하나가 한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여자도 글을 배워야 하나요? 마을 어른들은 여자는 글을 몰라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한순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글을 아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란다. 글을 알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단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글을 배웠기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한순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물론 젊은 시절의 사랑과 낭만을 포기해야 했고 때로는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지만 그 선택 덕분에 오빠들이 행복해졌고 나도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며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순은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내가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였을까?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지만 미래의 여자아이들이 나처럼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란다. 여자도 남자도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세상, 가족을 위해 누군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한순은 70세까지 살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순이 세상을 떠난 후 자손들은 작은 사당을 지어 한순을 기렸고 한순의 서당은 아들과 제자들에 의해 계속 운영되었으며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는 전통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순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한순 할머니는 자신의 젊음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한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자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야만 가족이 살 수 있는 사회는 옳지 않다. 우리는 한순 할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되 앞으로는 누구도 그런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살았던 지혜롭고 효심 깊은 여인 한순의 이야기입니다.